자, 우리 1과목 데이터 이해에 이어서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차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는 전체 2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4장과 5장으로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핵심 요약 정리 넘버링으로 따지면 48번서부터 10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게 될 4장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 파트는 전체적으로 48번서부터 89번 넘버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이해 과목과 우리 2과목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 과목 간 구분 특징 내어 말씀드릴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과목 데이터 이해에 비해서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는 시험 출제 범위가 좁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한정 여러분 난이도 낮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요.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국지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디테일한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과목만큼은 꼼꼼하게 학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과락이라는 거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동안에 35회 시험을 실시했다 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많은 과락이 발생했던 거 3과목이 아니라 2과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2과목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여러분이 학습하고 꼼꼼하게 해야 할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좀 더 제 강의를 이해력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는 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 파트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 제 강의 들으시면 훨씬 이해도 올라간다 당부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게 될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 4장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 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기획 방향성 도출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 분석 기획이라는 것은 분석 목표 대상에 따라 어떤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사전에 하는 일련의 작업을 분석 기획이라고 하게 되죠. 그에 따라 분석 주제에 관련된 부분 01번 소제목에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분석 방법론 여러분이 하게 될 KDD,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분석적 절차,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단계라 할 수가 있고 우리 4장에서 가장 가중치 있는 파트 02번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석 과제 발굴이에요. 과제 거리를 찾게 되는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 또는 디자인 띵킹이 언급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파트 03번 상향식과 하향식이 등장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03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분석 과제 발굴 중에서 우수한 분석 과제 실제 분석 프로젝트 투입했을 때 관리해야 할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4장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 파트라는 거 강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링 48번 분석 주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기획이라 하는 것은 분석 대상 what과 분석 방법 how에 따라서 미리 사전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분석 대상 what과 방법 how에 따라서 4가지 분석 주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optimization이라는 것은 분석 대상과 how를 모두 알고 있는 최적화와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고 솔루션이라는 것은 분석 대상을 알고 있지만 how를 모르는 경우에 분석 주제 유형이다. 인사이트는 분석 대상 what을 모르지만 how를 알고 있는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분석 대상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경우예요. 여러분 가끔 질문하시는 게 과연 3번의 인사이트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자면 분석 대상은 모르지만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비가 오는 날 특정 제과점에 단팥빵이 많이 팔린다고 한다면 우린 분석 대상이 몰라요. 하지만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비가 온 날과 단팥빵이 많이 팔린다는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돼요. 비가 오는 날 그 제과점은 아마 앞에 진열할 때 단팥빵을 많이 진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거 대표적인 인사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는 대표적인 출제 유형을 갖고 있고 너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항 반드시 여러분 숙지해야 한다 강조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 유행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객관형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었지만 우리 작년부터 단답형으로 약간 출제 유형이
변환돼서 등장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해당되는 응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출제 경향, 유형, 파악을 다 포인트별로 확인을 하게 되고 내가 이해하고 암기했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ADS-B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49번에는 목표 시점별 기획 방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제, 자, 목표 시점별로 우리 단기적인 성격 과제가 있을 테고 중장기적 성격의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격 과제, 당면한 분석 주제 유형이라고 하게 되고 과제 단위라고 얘기를 하죠. 중장기적 관점, 지속적 분석 문화 내재화라고 얘기하고 마스터 플랜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키워드도 다르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구분하는 키워드 구분 문제가 객관형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 단위라고 하는 것은 단기 과제의 성격이잖아요. 당장 스피드 앤 테스트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accuracy and deploy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해야 되고 효율적 배치가 관련된 키워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과제 유형도 퀵 윈이에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뭔가 아웃풋을 봐야 되고 이와 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롱텀 뷰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접근 방식도 달라요. 지금 당장 프로블럼 솔빙 해결을 해야 되고 자, 다시 문제를 재정해야 하는 프로블럼 데피니션에 필요한 곳이 바로 마스터 플랜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역시 굉장히 정형화된 객관형 출제 유형이라 미리 예상하시고 자, 시험장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번째는 분석기획 시 고려사항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항목들 자꾸만 언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객관형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분석기획 고려사항 세 가지 당연히 가용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냐 반정형 데이터냐 또 비정형 데이터에 따라서 분석 기법도 다 달라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절한 유스 케이스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유사와 동종에서 똑같은 아웃풋 성과물을 내고 있는 거 참고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세 번째는 장애 요소들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해요. 우리 데이터 분석하는데 인력이 없어요. 아웃소싱 줘야 돼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럼 구입을 해야겠죠. 이와 같은 거 다 고려해야 되고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분석 계획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 대표적인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1번이에요. 아까 우리 분석기획 시 고려사항 중에서 가용한 데이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와 연속된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RDB 또는 NoSQL,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게 되는 자, 하드웨어 HDFS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1과목 파트에서는 RDB에 관련된 제품들 확인하는 거 중요하죠. 자, 그런 이 부분에서는 우리 2과목에서는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첫 번째 NoSQL입니다. 물론 1과목 파트에서도 언급을 말씀드렸지만 자, NoSQL 말 그대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게 돼요. 분산 처리하게 되고요. 자, 이 관련된 제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도구에 보시면 몽고DB가 있고요. 카산드라, HBA, 레디스가 있어요. 이건 NoSQL 저장 방식이고 제품 이름입니다. 그죠? 그럼 RDB와 NoSQL 관련된 제품 도구 서로 구분하는 게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 앞에서 1과목에서 맨 마지막 넘버링 우리 하드웨어 두 개의 코어 기술 HDFS와 MapReduce 학습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출제가 MapReduce는 출제가 됐고요. HDFS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MapReduce가 나왔다는 건 뭘까요? HDFS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럼 NoSQL, HDFS 다 대용량 처리하고 분산 처리하는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HDFS는 디스크 기반을 통한 저장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하는 한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배치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정한 주기별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를 해야만 해요. 하지만 NoSQL 이와 같은 단점 극복할 수 있고 실시간 분석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차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2번서부터는 작은 소제목 분석 방법론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방법론, 절차적인 방법이에요. 이와 같은 절차적 방법을 반드시 밟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구글 같은 데 검색할 때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검색해 보시면 KDB,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항상 등장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프로세스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기업 문화가 이 절차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52번은 이와 같은 기업 문화,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애 요소 세 가지라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고정관념과 편향된 생각. 자, 여러분 이거 다 충분히 이해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 효과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타겟이라 할 수가 있고, 프레임 효과를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참 많이 출제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레임 효과에 대한 정의,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 같은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반이나 있네, 너를 반밖에 없네 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 프레임 효과, 단답형, 예상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 요소들이 모두 해소가 돼야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3번에는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큰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의 큰 벽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목에서 과락자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 단순하게 한두 가지 센텐스 문장을 이해하고 답을 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전체적인 개념들이 큰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 우리 이 과목에서는 앞으로 KDD와 크리스피D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중요한 포인트를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세부적인 구성 요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기본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세한 절차, 방법, 도구와 기법, 템플릿과 산출물로 구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중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가 인 것, 아닌 것, 대표적인 정형화된 출제 문제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분석 방법론에 따라서 그 분석 방법론이 적용을 어느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 프로세스 모델 등장한다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프로세스 모델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폭포스 모델과 나선형 모델, 프로타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제 가중치 있는 문항이자 우리 1년에 4번 정도 시행되잖아요. 반드시 2회 정도는 출제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폭포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돼요. 첫 단계가 다 완벽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향 접근 방식으로 진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하향식 접근 방식 학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분석 과제 발굴에서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폭포스 모델은 하향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나 개선이 발견되면 전 단계로는 피드백하지만 그 이전 단계로는 피드백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폭포스 모델이라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선형 모델이라고 해요. 여러 번의 개발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모델이라고 하게 되죠. 자,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의 적용이 용이해요. 그건 뭘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용이하다는 거예요. 조심, 또 조심하게 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단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대규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하다고 얘기해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은 나선형 모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타입 모델이에요. 프로타입은 견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핸드폰 개발할 때 우리 완벽한 핸드폰 가지고 피드백을 하지 않죠. 종이로 만들거나 가짜 플라스틱 같은 거 용도로 만들어서 일단은 어떤 기능, 어떤 용도 서로 간에 피드백한다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거 프로타입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가 요구사항이나 데이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데이터 소스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반복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법 프로타입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분석 과제 발굴 파트에서 한 번 더 언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55번에는 KDD 분석 방법론이에요. 지금부터 분석 방법론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KDD가 정의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KDD의 우리 프로세스 단계,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한 각각의 분석 방법론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KDD는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우리 시험에서는 프로세스 순서를 참 중요시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대상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프로젝트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이와 같은 분석 프로젝트 누가 했나요? 데이터를 전공한 사람이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 흐름대로라면 그 분야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금융 전문가라면 금융 쪽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공부를 해서 실제 분석 프로젝트를 하는 거 요즘 트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아웃풋이 만들잖아요. 데이터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데이터 분석만 알아요. 그쪽 분야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셋 선택이에요. 올바른 데이터셋 선택하는 거. 세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각 단계마다 프로세스 순서는 중요하지만 각 단계의 가중치는 있어요. 데이터 전처리가 그 가중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해당되는 분석용 세트에서 포함된 잡음이나 이상값 결측치를 식별하고 필요할 때 제거한다. 동작이 중요합니다. 제거. 동사가 중요하죠. 그죠? 제거까지 하는 거 데이터 전처리고 실제 이와 같은 분석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건 어디다? 바로 데이터 전처리고 전체 70에서 90%까지 차지하는 거 데이터 전처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비록 2과목을 하고 있지만 2과목에 관련된 기본 용어들이 다 3과목에 있는 파트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값, 결측치란 정의 알고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상값이라는 것은 특정 관측치보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을 이상값이라고 해요. 각각에 쓰는 알고리즘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건 3과목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결측치는 비어있는 값이에요. 또는 무응답값 결측치라고 해요. 우리 결측치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결측치라고 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식별하고 처리하는 거 어느 단계라고요? 데이터 전처리 단계라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프로세스 순서가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객관형 문제를 단답형 문제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같으면 이와 같은 KDD 문제에서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정답을 구하라 하는, 즉 데이터 전처리를 답안을 작성하게 만드는 단답형 문제를 낼 거예요. 아마 23년도에 등장할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데이터 변환이에요. 분석 목적에 맞는 변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은행원이고 대출 업무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대출이나 은행 관련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올바른 거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하게 갖고 와서 분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 차원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등장하게 돼요. 앞으로 파3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즉 우리가 학습을 관여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다음 장에 이와 같은 용어를 과대적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복잡한 모형이 좋은 거다? 좋은 게 아니다. 모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항상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효율적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차원을 축소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수능을 예측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 가지고 맞춘다고 예상을 해봐요. 하지만 국어, 영어는 어문 계열이고 수학, 과학은 우리 수리 계열이잖아요. 저 같으면 국어와 영어 둘 중에 하나 또는 성분을 뽑아서 또는 수학과 성분을 뽑아서 2개의 차원으로 분석하는 게 효율적 구축, 차원 축소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우리 파3에 보면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가 있고 거기에 다양한 분류 기법,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있고요. 의사결정 나무 있고 앙상블 모형도 있어요. 또 신경망 모형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각각 데이터셋에 적용해 봐서 우리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번의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KDD의 일련의 프로세스 순서를 알고 있는 거, 또한 중요한 각각의 프로세스 각 내용을 구분하는 거, 우리 강력한 KDD의 출제 포인트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